안녕하세요. 최우육회 경제 이야기 오늘 2월 13일 월요일 시작해 볼게요. 저번 주 금요일까지 끝나고 지금 뭐 이번 주는 최대 이벤트가 내일 2월 14일 화요일에 발표되는 CPI 발표죠. 예. 여기에 의해서 시장이 횡보할 거냐, 충격을 소화하고 다시 또 조금 더 오를 거냐, 아니면 큰 충격을 받고 떨어질 거냐 라고들 하고 있는데, 일단 저번 주말부터 조금 기세는 컨센서스는 밑바닥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보자고요. 그런데 사실 개미들이 CPI 발표를 보고 자기들이 놀래서 시장을 움직인다기보다는, 제가 저번 주부터 설거지 얘기한 것처럼 순전히 지금 1월달 랠리를 주도했던 투기 펀드들, 헤지 펀드들 하기 마음이거든요. 걔네들이 물량을 다 많이 떠넘긴다 하면은 시장은 떨어지고 개미들도 놀래서 같이 팔면서 떨어지는 거고요. 순전히 걔네들 마음이에요. 그리고 CPI가 뭐 지금 뭐 어떻게 나올까 뭐 다들 뭐 하지만 모르는 척 하지만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엔 좀 오르겠죠.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고, CPI 하나 가지고 막 어쩔 거다 뭐 예측하는 것보다는 지나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들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다 저번에 나왔던 걸 한 번씩 볼까요? 또 일단 미국에서 1월달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주유소 가서 가스 넣을 때 전에 얘기했었죠. 한 달 동안 1월달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 CPI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CPI라는 거는 헤드라인 수치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저번 금요일 시장에서 뭔가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셨었나요? 지난 석 달 동안 10월, 11월, 12월 지난 석 달 동안에 그 CPI 수치가 뭐 통계 방식의 뭐 그 방법이 좀 변경돼 가지고 수치가 좀 잘못됐다 해서 좀 수정을 했더니 우리 CPI 그 근원 물가죠. 코어 CPI 근원 물가가 실제 우리가 야 많이 떨어졌다는데 좋아했는데 그만큼 안 떨어졌더라. 좀 우리가 너무 과하게. 자, 이것도 뭐 좀 뭐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거 사실 전에 제가 블로그에 글 쓸 때 댓글로 비대스로 누군가 이거를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거였는지 아니면 뭐 올해 금년 1월부터 바뀌는 거에 대해서 질문했던 건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뭐 시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 크게 뭐 난리치진 않더라고요. 그래봤자 뭐 차이는 별거 없고 어차피 뚝뚝 떨어지는 건 그런 추세에는 뭐 변화가 없다 뭐 애써 뭐 무시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번 내일 CPI를 봐야겠죠. 순전히 투기 펀드들 마음이에요. 이제 시장은 설거지를 얼만큼 여기서 하고 싶냐의 마음이고, 자기들 그 헤지 펀드들 CPI 헤지 펀드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손실 보고 다들 아시죠? 금년에 뭐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먹어야죠, 애들도. 그거보다는 우리가 파월의 2차 발언 분석에서 제가 눈여겨보자고 했던 게 그 단어 중에 범피가 있었죠. 범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지수들, 지표들, 경제 지표들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막 울퉁불퉁 할 거야.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이제 이것은 뭐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원래 이렇게 자주 안 보는데 또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자, 다우 보세요. 대충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 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오버슈팅 못했네요. 지금 요거를 감싸 돌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정도까지 올라오고 이번 반등은 여기까지일 거다 했던 거에서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 선을 감싸 돌고 있죠. 보세요.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하면서 여기를 지지선 상어서 뿔쩍뿔쩍 뛰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조지표를 봐도
거의 뭐 위아래 방향 안 잡고 그냥 가운데로 횡보하면서 방황하고 이게 지금 다우죠. 이번에 저기 그 특이한 게 뭐냐면은 1월달 오를 때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었죠. 쇼커버링이 붙어가지고. 근데 저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1월 내내 4주 동안 올랐던 게 2월 들어와가지고 좀 숨이 가라앉으면서 떨어졌죠. 그 떨어지는 동안은 뭐가 더 많이 떨어졌나요?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죠. 다우는 그대로 지켜가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S&P 보겠습니다. S&P 500도 지금 여기까지 와서 조금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볼린저 밴드 이 가운데선 요거 킬게요. 볼린저 밴드의 가운데선까지 일단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이번 주 정말로 뭐 CPI 때문에 뭐가 올지 지금 시장의 어떤 심리, 투자 심리나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이 강하게 올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CPI가 뭐 나온다고 해서 확 떨어지고 지금 그럴 것 같지는 않죠. 당분간은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서 횡보하면서 물량 계속 좀 떠넘기다가 이제 방향을 잡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두고 봐야겠죠. 별거 없습니다. 뭐 여기서 뭐 거기까지 올랐다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정도로 봐야 되죠. 차트만 보고 뭐 날마다 뭐 막 새로운 거 보고 거기서 뭘 찾으려고 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길게 가끔가다 한 번씩 뭔 일이 생겼나 하고 할 때 들여다보는 게 낫지. 여기 지금 다우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위아래로 꼬리들 길게 붙었죠. 침. 이게 뭡니까? 아마 오르겠다는 그 마음하고 내려서 팔아먹겠다는 마음하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송충이일 때는 물량이 많이 넘어간다고 그랬죠. 물량 많이 넘길 수는 아주 좋은 물량 넘겨도 그 다음날 다시 뭐 개미들이 올려주니까 그 다음날 또 조금 팔고 또 올려주면 또 팔고 너무 좋죠. 이런 거. 나스닥 100 빅테크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100을 볼게요. 나스닥 100도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게 이 검은 선이 50%예요. 이게 좀 세게 올라간다면 50%까지는 올라와야 되고 더 세게 올라간다면 이제 61.8%까지 올라야 되고 근데 겨우 이 정도밖에 못 올라왔어요. 뭐 되게 뭐 할 것 같지만 사실 정확히 따지면 이번 실적에 빅테크들 실적 안 좋았잖아요, 지금. 이런 그 붕 뜨는 이런 거에 우리가 저기 같이 휘둘려 가면 안 되고 이번 1월 달부터 해가지고 2월까지 실적 시즌 지금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실적 점수를 우리가 봐야죠. 전체적으로 몇 점이야 도대체. 그래야 이번 실적이 좋았나 나빴나 그리고 다음번 실적은 어떨 건가를 봐가지고 주가를 대충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금리 때문에 뭐 올랐다가 뭐 다시 뭐 물가가 고용이 어떻네 해가지고 또 떨어졌다가 내일 나오는 물가는 어떨까 하면서 막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걸 잊고 있는데 그런 거는 그때그때 지금 뭐 금방 소화되는 그런 당일이나 그 며칠짜리 이벤트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분기별 실적이 어땠냐, 앞으로의 실적 예상은 어떻냐, 그거 보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만 자꾸 마음을 뺏기잖아. 이런 것만 떠들어 주니까 실적은 어떻게 됐나 제가 바로 말씀을 김현성님 김영필 씨하고 특파원 중에 김현석 씨하고 두 분이 그런 거는 잘 저기 해놔요. 다 이제 이분들도 월가에서 갖다 그대로 베끼는 거긴 하지만 저번 주 금요일 건데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저번 주 금요일까지 발표된 모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 S&P 500 기업의 70% 정도가 성적표 공개했네요. 저번 주까지 70% 정도가 공개를 했는데 그들 중에
69%, 70%라고 해보죠.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70%가 월가 예상을 뛰어넘었대요. 주당 순이익이.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냐? 성적표가 5년 평균은 월가의 추정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보통 77%가 나왔었고 10년 평균이 73%인데 지금 69% 70%니까 5년 평균 10년 평균보다 기업 실적이 훨씬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성적표입니다. 전혀 지금 주가가 저렇게 올라서는 안 되는 실적이에요. 예? 뭐 전체적으로 기업은 이렇게 했는데 역시 그 오른 것도 월가의 추정보다 좋은 실적을 냈다 하는 70%의 기업들도 얼마나 좋게 냈는데 했더니 월가 예상보다 1.1% 높게 냈는데 평균이죠. 그런데 5년 평균은 보통 8.6%, 6.4% 이렇게 냈대요. 근데 1.1%니까 아주 형편없는 겁니다. 지금 지난 4분기에 저기 그 실적들은 아주 형편없다. 그러면 주가는 확팍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엄청나게 올랐다.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거품이 그만큼 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자, 이 1.1%밖에 못 오른 것이 팬데믹이 빵 터졌던 2020년에 저기 2월, 3월에 터졌었죠. 팬데믹이. 그때하고 똑같대요. 이 정도 비율이면. 그때 팬데믹 터졌을 때 뭐 기업들 뭐 어이구 난리 났네 하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적이 쭉 떨어졌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고, 자, 이런 경우는 장기적 추세로 보고 이게 정말 묻어가야 될 시장인지 아닌지는 잘 판단해야겠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런다고 합니다. 실적은 아주 안 좋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예상도 굉장히 많이 안 좋게 내놨죠. 특히 빅테크들. 왜 빅테크를 조심해서 봐야 됩니까? 나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걔네가 떨어지면 나스닥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보는 거고 우리는 조금 다른 거 봐야 되죠. 뭘 봐야 됩니까? 크게 봐야 되니까 국제 정세의 어떤 그 변화를 보고 시장을 보자고요. 이제 당장 내일 나오는 CPI가 뭐 좋게 나오면 같이 막 우리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계 정세가 세계 경제를 어떻게 몰고 가려 하는가를 지금 보자고요. 제가 볼 때는 미국 행정부는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를 동시에 가져오기 위한 뻘짓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수치도 계속 착착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위험하게 나올 거고 그러면서 경기도 자꾸 더 침체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 떨어지지 않겠냐. 이제 저는 최소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보는데 그거를 경제 지표나 그런 걸 보고 추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뉴스와 국제정치, 외교를 보고 연결을 좀 시키고 있죠. 한번 보자고요. 어제 오늘 나온 뉴스들입니다. 다 아시죠? 지금 우크라이나전 지금 뭐 엊그저께 저기 뭐 푸틴이 지금 뭐 총공세인가요? 총공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규모 공세를 감행한 것 같다고 하죠. 젤렌스키가 저기 딴 데 가서 뭐 물건 좀 팔아달라고 뭐 호소하러 갔을 때 빈자리를 노렸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서방과 러시아가 서로가 지금 전쟁을 여기서 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크게 한판 벌리려고 하고 있죠. 전쟁을 훨씬 더 크게 한판 벌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에너지 오르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다 원자재나 농산물의 큰 저기 수출국들인데 원자재, 농산물도 다 특히 농산물은 금년에 보면 다시 한번 또 파종해야 되죠. 작년 농사는 망쳤어도 지금 뭐 사방이 뭐 미사일 해가지고 밭대기 다 뒤집어지고 하는데 그거 뭐 파종 뭐 하겠습니까? 농사 짓겠습니까? 거기 가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벌써 금년에도 에너지, 원자재, 농산물은 여기서 더 내려가진 않고 오를 일만 남았구나 여차하면 전쟁 때문에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사실은 러시아가 굉장히 작년에 타격을 많이 받고 올겨울에 그 부서진 탱크 같은 것도 다시 다 생산해가지고 재생산해서 채워 넣어야 되고
전력과 전열을 다 정비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돈바스 지역으로 다 저기 이쪽으로 다 후퇴했죠. 사실은 후퇴하면서 다시 좀 전열을 재정비하고 몇 달 동안 힘을 키워야겠다. 그렇게 맘먹고 푸틴이 굴욕적인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2월 초잖아요. 아직 겨울 다 안 끝났잖아요. 12일이. 이번 달까지는 지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또 보니까 별로 다시 뭐 전력이 다 충원된 것 같지도 않던데 왜 급하게 이게 또 막 덤빌까요? 급하게 덤비게 만들었잖아요. 서방이 지금. 뭐뭐뭐 언제까지 지원해주겠다 하면까 그때 지원해주면 더 힘드니까 그 안에 빨리 덮쳐라. 뭐 그런 식으로 압박한 거 아니에요. 서방에서 이 전차 지원을 어떻게 해주기로 돼 있는가 보자고요. 어, 지금까지 뭐 러시아가 전장에서 벌써 전차 절반을 잃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중형 전차, 중전차를 다 지원해 준다 하면은 러시아는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빨리 좀이라도 더 전선을 확보를 하려고 급하게 덤비게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유럽, 에너지, 전 세계가 다시 인플레와 경기 침체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으니까 미국이 사실 그걸 주도했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영국에서는 전차 언제 준대요? 3월에 준대요. 다음 달에. 독일하고 폴란드에 있는 독일 전차 레오파트 2는 언제? 4월까지 준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 언제 준대요? 31대 준다며. 주긴 주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네요. 이거 네, 이럴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쭉 썼던 글들에도 나오잖아요. 요거 지금 주기는 주는데 자꾸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결국은 미국이 이 전쟁을 확전을 주도했다는 그런 이미지는 주기 싫은 거예요. 전 세계에.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유럽 나토하고 해가지고 전쟁을 서로 간에 각자의 뭐 어떤 이익이나 형편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전쟁에 한 발씩 더 발을 들이고 전쟁은 확전됐다. 미국은 옆에서 살짝 거들기만 했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지. 미국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쟁을 크게 키우는데 완전 미국 탓이다.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은. 그러면은 기축통화 이 패권 시즌2를 이어가려는 이 움직임 작전에서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러시아는 빨리 침범해야죠. 이거 제가 그때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목요일 지구촌 뉴스 이게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젤렌스키가 전투기다 하려고 지금 영국부터 갔죠. 제가 영국이 항상 저기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에 아주 충실한 강아지가 두 마리 있다고 한다면 둘 다 섬나라다. 서양에서는 영국, 동양에서는 일본. 그래서 지금 전투기까지 주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이제 뭐 지원이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하는 유럽 대 러시아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예, 확전이 되고 전쟁은 더 복잡해지고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항복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그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한테 처음 달라니까 독일이 택도 없다 했고 제가 쓴 글 보셨으면 알겠지만 프랑스가 그래 줄 수도 있는데 다만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자 하면서 머리 좋게 살짝 좀 독일의 숄츠는 아주 그냥 전공파고 우직하고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 머리가 좀 잘 돌아간 잔머리가 잘 돌아간 마크롱이 그런 식으로 술수를 썼죠. 그래 비난은 피해가면서 우크라 지원 안 해준다는 비난은 피해가면서 그 전투기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더 전쟁이 확전 안 되게 너희가 이걸로 뭐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달았죠. 사실은 조건 달아가지고 굉장히 주기 힘들게 만든 거였죠. 그러니까 바로 며칠 안 돼서 지금 누가 나섰어요. 영국이 나섰잖아요. 젤렌스키가 영국부터 갔죠. 가니까 지금 이 수낙 총리가 뭐라고 해요.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전투기. 가가지고 서로 영국이 분위기 잡는 거예요. 이 자식들. 이렇게 아주 미국이 좋아할 짓을 했죠. 그리고
가가지고 영국 하원이란 데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젤렌스키가 이거 보셨죠, 여러분들? 와,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전투기 조종사가 실제 전쟁 때 썼던 헬멧인데 거기다 이렇게 막 매직으로 뭐 우리 뭐 자유와 평화의 날개를 뭐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갑자기 선물이라고 방송국들이 다 보는 앞에서 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굉장히 어떤 이 사람 극작가가 옆에 붙었나 봐요. 원래 저기 그 배우 출신이라 그런지 아주 이런 감정적인 이런 거 잘합니다. 이벤트를. 우리한테 전투기가 필요하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날개를 달라. 와, 뭐 연속극이죠, 뭐 연속극.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날개를 주십시오. 큰 박수를 받고 뭐 그랬답니다. 그죠? 여기 청중들은 크게 박수를 쳤다. 깜짝 방문해가지고 헬멧을 전달하고 헬멧에 적힌 문구를 직접 읽었다. 그리고 러시아 스낙 총리를 만나가지고 이것이 유럽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에게 첨단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첫 단계가 될 거다 하면서 협의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면서 실제적으로 전투기 지원 가능성을 자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가지고요. 영국 국방장관이 정반대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이 무슨 헛소리냐. 뭐 우리 저기 최신의 전투기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준다고? 이거 자전거 타다 F1 몰자는겨. 기술적으로도 옛날 그 구소련의 전투기만 가지고 이렇게 운용해왔던 우크라이나 애들이 어떻게 서방의 최신이 전투기를 준다고 바로 몰 수나 있냐. 그것도 다 교육시키고 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기술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그런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국방장관은 전혀 택도 없다고 정반대 얘기를 이틀인가 하루 후에 하고 나서 지금 총리하고 국방장관하고 지금 뭐가 완전히 척을 지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영국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지금 굉장히 뭔가 미국이 일을 급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진행시키고 이제 영국 안에서도 심지어 저렇게 뭔가 의견들이 통일이 안 됐는데 일단 터뜨리고 보는 거예요. 자꾸 분위기를. 급하게 뭔가 진행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몇 달까지는 뭘 하고 몇 월 달까지는 뭘 해가지고 이 전쟁을 얼만큼 확산시키거나 러시아를 얼만큼 힘들게 만들거나 그 와중에 중국하고 연결된 뭔가를 걸고 넘어가서 다음 단계의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갈 길이 할 게 많다니까 조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저기 시장 경제에는 안 좋은 갑자기 외부적인 블랙스완이나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시장이 크게 출렁일 그런 위험성이 지금 계속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영국은 근데 왜 이렇게 미국 편에서 이렇게 행동대장처럼 잘 해줍니까? 영국은 이미 회복이 안 돼요. 이거 한번 나중에 보시고 싶은 분들은 블로그 자료에서 한 번 더 보시죠. 지금 러시아보다도 안 좋고 경제 얘네들 지금 나중에 이제 미국한테 미국 말 잘 들어주고 떨어질 콩고물만 기대해야지 스스로 지금 다시 이렇게 선진국으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예전 그 지위를 지금 러시아 영국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든 게 많고 아쉬운 게 많은 나라일수록 미국이 하자는 대로 열심히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영국이 이렇게 전투기 대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프랑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크롱 전투기 지원 안 된다. 독일도 택도 없다. 다시 한번 확실히 했어요. 지금 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의견이 확실하죠.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서 유럽 경기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들은 살아나겠다. 그래서 전쟁에서 크게 발을 거기다가 들이밀지는 않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그냥 또 자기들의 모든 친미파와 여러 가지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확산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형제가 둘이서 얼마나 외롭게 이 싸움을 잘 유지해 나갈지 조금 암울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럽에서는 또다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있잖아요.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 지금 금년부터 더 심하게 들어가잖아요. 작년까지는 원유 상한제 하나 했었죠. 금년 2월부터는 정유 상한제 들어가고 천연가스 상한제도 좀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작년 12월 정유 상한제, 원유 상한제 될 때까지는 별 말 안 하다가 이번에 엄청나게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언제부터? 3월부터요. 러시아 전체 원유 생산량의 5%를 감축하겠대요. 굉장히 많이 감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지금 그동안 1년 내내 여러 가지 지금 압박 때문에 팔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 보세요. 연방 예산 수입의 반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출 총 수입이 지난 1월에 46%나 급감했대요. 아, 지금 러시아 힘들어요. 그럼 계속 근데 예전하고 달리 이렇게 밖으로 팔려 나가는 원유는 적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을이나 올려야겠죠? 가격 올리려고 감축하는 거예요. 이 말은 금년 3월부터 러시아는 어떻게든 에너지 가격 올릴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전 세계 인플레가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떨어질까요? 아니죠. 이거 가지고 미국 정부가 러시아한테 야, 이 못된 놈들 에너지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는데 아니 이렇게 러시아가 감축해가지고 에너지 가격 올리게 압박한 게 누군데요? 서방이잖아요. 서방이 이런 상한제 안 했으면 러시아가 뭐 감축하겠다고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이런 제재를 하게 되면 이제 정유 제품까지 앞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면 유럽에서는 그동안 그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던 거를 또 미국, 중동, 인도 등지에서 새로운 대체 공급원을 찾아서 배를 띄워야 돼요. 유조선을. 아이고. 거리가 길어지고 운송비가 몇 배로 오르죠. 그러면은 작년 겨울에 따뜻해 가지고 유럽이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되면서 살아난 것 같지만 금년 에너지는 작년보다 더 구할 때 비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계속 경제가 만만하게 회복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보려면은 조금 한 번 더 재고를 해야겠죠. 여기 보세요. 아무리 유럽 국가들이 금년에 사방 미국, 중동 등에서 구매를 늘려도 부족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자꾸 이런 쓸데없는 러시아의 석유 제재하는 거 이거 정말 자기들이 볼 때는 원유 전문가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세계에 더 러시아를 크게 제재하는 효과보다는 세계 에너지 인플레 효과만 더 갖고 올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얘기 하지만 듣는 척도 안 하죠. 또 올해는 작년 제로 코로나로 봉쇄만 했던 중국이 재개방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가 될 거라고 이미 IEA가 전망했어요. 저번에도 봤죠? 이 기사 한번. 그럼 수요가 이렇게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지금 인플레가 쭉쭉 떨어질 거라고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계속 오를 전망이 어디서 보이나요? 낙관적으로. 저는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네요. 유럽 인플레는 미국보다 심했죠. 이번에 어떻게 됐나 보자고요. 겨울에 좀 따뜻했다고 했는데 유럽도 이제 CPI 수치 이미 1월 달 거 다 발표했거든요. 유럽 연합이랑 했는데 결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1월 헤드라인 CPI는 이미 모두 12월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발표됐어요. 결국은 12월에 유럽이 따뜻한 겨울 때문에 물가가 좀 내려간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1월 달에 다시 또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유로존이 작년 4분기에는 이제 유럽 연합 19개 나라입니다. 나토 국가 숫자는 좀 다르죠. 19개의 연합 유로스톡인데 거기에 이제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이 조금 올리면서 겨울에 엄청나게 경기 침체를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역성장은 피했다고 좋아했었죠. 근데 이것도 한번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안에 뜯어보면 아니다. 그건 웃기지 마라. 평균의 함정인데 이 다국적 기업이 저희 전 세계 뭐 빅테크나 그런 기업들한테 세금 절세 혜택 때문에 와가지고 얘가 아일랜드가 많이 좀 그 국내 총생산이 높아지는 효과를 봤었죠.
그 평균의 함정이고 아일랜드 빼고 나머지 국가들 보면 다 마이너스 성장이었대요. 유럽 뭐 그렇게 지금 유럽 제일 많이 올랐죠 그동안. 그러면 이제 슬슬 앞으로 김 빠져야죠. 러시아도 해롱해롱.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유럽하고 러시아 다 이렇게 죽여놔가지고 미국의 기축통화의 경쟁국이 못 되도록 다 눌러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금년에도 잘 되고 있다 그 작전이. 러시아 잘 버텼어요 1년. 잘 버텼지만 결국은 에너지 수입 줄고 국방비 출혈 크고 거기에다가 또 작년 한 해 국고가 31조 적자 났답니다. 앞으로도 힘들어지겠죠? 러시아는 이제 끝났고요. 그래도 당장 항복 못하게 최대한 전쟁으로 길게 가면서 피를 말리면서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계속 더 가난해지게 만들 겁니다. 그럼 이쪽은 끝난 거고 이제 이쪽에서 중국만 죽이면 되겠죠. 저 엊그저께 나왔던 얘기 또 나왔네요. 러시아산 알루미늄에도 또 200% 관세 폭탄. 요거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원자재 가격 오른다고 했죠. 전 세계 인플레이션 또 자극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러시아를 그냥 아주 빨리 망하게 하면 좋은데 빨리 망하기도 안 하죠. 일부러 뒷구멍으로는 또 살살 살려줍니다. 최대한 오래 질질 끌면서 약해지라고.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오랫동안 미치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요 기사도 한번 자세히 보실 분은 블로그에서 보십시오. 철수한다더니 철수 안 하고 그 안에서 다들 서방 기업들이 계속 일하고 있대요. 러시아 좋으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러시아가 버틴 건 중국이나 인도하고 그런 데하고 엄청나게 또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거 이제 나중에 가만 안 두겠죠. 미국이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갈 때가 곧 올 겁니다. 중국 볼까요? 이거 저번 그 제가 했던 얘기들이 이게 주말을 지나면서 이게 좀 무섭게 나왔습니다. 뭐가 무섭냐면 제가 그때 풍선 그 서방 부품 제재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바로 중국에 대한 또 저기 산업 제재에 들어갈 거다 했죠. 바로 나왔죠. 하루 만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뭐 일사천리로 갑니다. 그냥 딱 저기 중국 정찰 풍선에 들어간 그 제품, 서방 제품 거기하고 관련된 5개 기업하고 1개 연구소 중국에 대해서 미국 물품 추가 수출하지 말아라. 완전 막은 거죠. 그러면은 이 기관들은 이제 또 중국에서 이런 첨단 요거 제품을 생산하는 이 기업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 추가 제재를 받으면서 주가도 팍 떨어지고 앞으로 이제 매출도 줄어들겠죠. 예. 중국 시장이 안 좋은 거죠, 뭐. 그렇죠. 요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수출할 때 제한이 가해지게. 그거 제가 얘기했었고 또 제일 그러면 또 옆에서 이제 그 미국의 그 호응을 해가지고 방방 떠주면서 분위기 잡아가는 애들이 유럽에서는 영국이지만 이쪽에서는 누구라고 했나요? 제가 그때 캐나다하고 호주 같은 애들이 방방 뜰 거라고 했죠. 하루 이틀 지나서 근데 정말 나왔어요. 그렇게 호주부터 중국산 CCTV 모두 철거하겠다. 중국 제품이 들어간 거 믿지 못하겠다. 그게 뭐 한두 대겠어요? 앞으로 그것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한 또 타격이죠. 중국한테 사실 풍선 하나 가지고 아주 이게 정말 남는 장사예요. 경제 제재가 지금 벌써 산업이 몇 개가 들어갑니까? 아주 그냥 중국의 모든 수출길이나 뭐 큰 어떤 그 교역들을 다 지금 경제 제재 들어가는 거 똑같죠. 뭐 러시아 경제 제재나 사실상 똑같죠. 바로 저기 호주가 그냥 하루 만에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나왔고요. 캐나다가 제가 나올 거라고 했었죠.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미국에서 알래스카에서 한번 빵 떠뜨리고 미국에서 풍선 빵 떠뜨리고 근데 캐나다에서도 격추했어요. 캐나다 얘네들도 빵 떠뜨리고 잘생긴 캐나다의 젊은 트리포 총리 아우 영화배우 같네요. 자기들도 자네 수고해서 분석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 격추했던 풍선하고 자기들이 볼 때 똑같다. 결국은 캐나다도 이제 분위기 잡아가면서 뭔가 또 하겠다 이거죠. 미국, 캐나다하고 중국, 러시아하고 서로 이제
이거 붙었는데 결국은 이거 호주하고 캐나다부터 빵빵 뜰 거다 했더니 정말로 하루 만에 떴어요. 이렇게 빵빵 뜨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이제 했었죠. 노드스트림 폭파는 도대체 뭐 어떤 뭐 제가 작년 10월 달에 사실은 그때 이제 미국 지지 틀림없다고 블로그에도 글을 썼었는데 이런 일이 터졌다 하고 그 탐사보도 기사를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었었죠. 요거 지금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서방에서는 그 이후에. 그런데 지금 저쪽 반미연합에서는 날마다 이거 가지고 빵빵 지금 언론에서 터뜨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반대 진영에서 보는 세상하고 틀려요. 그리고 그 언론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같이 길들여져 가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 기사가 누굽니까? 쉐이모 허시. 아유, 85살이나 되신 분이래요. 아주 노장이네요. 예. 이분이 낸 기사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언론에서 그 뭐 추가 보도가 나옵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대요. 예전부터 음모론을 뭐 하던 뭐 이상한 할아버지였다. 이제 사람 이제 흠집내기 들어가는 거죠. 뭐 스캔들도 터뜨리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 조작을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정작 당사자인 백악관이나 큰 주요 언론들은 아예 입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댓글 부대나 뭐 삼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야 그놈이 근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뭐 막 확인 안 된 그런 이제 인신 공격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연일 이거 가지고 야 어떻게 된 거냐 왜 말이 없냐 백악관 왜 아무 말도 못하냐 꿀먹은 벙어리처럼 해명해봐라 하는 거죠. 노드스트림 너희들이 터뜨렸다 하고. 이 작전은 이 쉐이머시라는 이분이 하기에는 중앙정 CIA가 바이든의 명령에 한 거다. 이렇게 터뜨린 거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음모론이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깎아내리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퓰리처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1970년에 뭐 이 사람이 전적이 화려합니다. 이 기자분이. 베트남전 때 미군이 양민을 학살한 거, 그 미라이 사건을 덮으려는 거를 자기들이 다 파헤쳐가지고 그걸로 퓰리처상 받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국제적으로 유명한 얘기죠. 이거는 이걸로 인해서 사실상 미군의 철수 반전 운동 해가지고 철수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또 요것도 2004년에 이라크전 때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미군이 거기 포로들한테 가혹행위한 거. 그때 난리 났었죠. 이거 다 아니라고 저기 부정했었지만 이 사람이 다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상을 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기사가 나왔는데 서구권 유명 언론들이 다 입 닫고 있답니다. 백악관은 강하게 새빨간 거짓말이라 부인했고 서방 국가에서도 이 폭로 기사를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대요. 지금 유력 신문들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지금 서방 국가들의 언론도 지금 자유롭지 못 예전하고 틀리죠. 자유로운 세계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신냉전 시대가 왔고 언론들도 지금 몸살입니다. 여러 가지 그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이제 흠집낸 오히려 로이터 통신은 오히려 이 사람은 흠집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지금 제가 다 이거 했던 얘기들 중요하게 했던 얘기들이 하루 이틀 지나서 이렇게 돗자리 깔을까요? 요것도 한번 나중에 블로그에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기사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잘 썼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 쓸데없는 풍선을 지금 띄워가지고 중국은 왜 바보짓을 하는가 봤더니 이미 10년 전부터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뭐 기상이나 뭐 아니면은 그 국방 그런 문제 때문에 풍선을 많이 띄워왔었대요. 중국이. 이거 다 서방에서도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만 띄운 게 아니고 이게 조금 고장 나가지고 더 높은 데 있어야 하는데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일반 국민들 눈에도 보인 거예요. 고도가 낮춰지면서. 서방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 이번 기회가 뭔 기회입니까? 사실은 중국이 미국한테 이렇게 지금 반항하면서
기축통화 패권을 뺏어오기 위해 여러 가지 작전을 지들도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지만 지금 대놓고 미국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손해보는 건 중국이죠.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적인 제재도 받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해하면서 잘 지내보려고 엄청 지금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토니 블링컨이 그 건너가는 회담에서 뭔가 좀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중국은 굉장히 사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화해 안 하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울수록 전 세계의 경제는 더 경색되고 침체가 오고 인플레는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야 니네 화해 좀 해라 하면서 뒤에서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지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싫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번에 이 풍선을 제대로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풍선 빵 터뜨리면서 도저히 이런 애들하고는 지금 우리가 맨정신으로 얘기하기 힘들다. 좀 안 되겠다 하고 지금 완전히 연기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풍선 4개인가 더 빵빵 지금 전투기 띄워서 계속 터뜨리고 있어요. 계속 사람들한테 이거 도저히 우리 얘네들하고 뭐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우리도 세계 경제를 위해서 좀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해서 금년에 좀 이렇게 산업적인 그런 제재들을 좀 피해가지고 시장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이 풍선 봤니? 막 지금 난리 치는 거죠. 근데 요런 데에서 뭐 이거 최소한 뭐 분기는 가겠죠? 분기, 반기.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시장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시장은 이러이러한 점이 더 힘들어지겠구나 봐야죠. 전에도 나왔지만 신장산 중국 신장산 알루미늄 수입 금지도 또 지금 하려고 하고요. 결국 지금 원자재 에너지하고 원자재 금년에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연초부터. 이게 지금 전혀 시장에 좋은 건 아니죠. 금 얘기에 나와가지고 한 번 더 볼게요. 금 보면은 결국은 작년 한 해는 중국이 주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중국 시장이 좋다고 지금 뭐 1월 달에 역대로 돈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홍콩하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 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고요. 작년 부채 이자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제가 왜 이 기사들을 가져왔냐면 조금 관심 있게 중국의 상태가 정말로 좋은가 나쁜가 헷갈려서 왜냐하면 중국은 모든 통계를 사실 약간 좀 조작하잖아요. 그래서 알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들 경제 채널 같은 거 좀 찾아보시고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반반으로 딱 갈려요. 지금도. 어떤 데는 저처럼 속이 썩어서 힘들다라고 하고 어떤 데는 아니다. 중국이 뭐 부채가 많다고 했는데 지방 그 정부 부채가 전 세계 평균을 딱 보면 아직도 적은 편이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좋고 잠재력이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괜히 중국에 대해서 아유 중국 놈들 뭐 떼놈들 하면서 안 좋게 보려는 건데 눈에서 그런 거 다 씻어내고 냉정하게 보면 중국도 굉장히 지금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중국 지방 정부들이 지금 굉장히 재정 적자가 작년부터 나오면서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이 기사들을 가져온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여기 중국 이거 후커우라고 중국에는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태어난 지역이 도시냐 저기 시골이냐에 따라서 시골에서 아무리 일하려고 도시로 와도 도시에서 그 도시에 태어난 사람처럼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출신 성분 어디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달려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투기를 하고 싶어도 베이징에서 돈이 있어도 시골 출신은 베이징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 빈익빈 부익부 서로 그런 차이가 커지죠. 갈수록. 근데 요거를 이런 조금 완화하려고 지금 한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최근 기사인데 좀 난리가 났죠. 노인분들이 다 나와서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냐하면 의료보험 그 노인분들
의료보험 그런 거를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내줘야 되는데 전부 삭감했대요. 못 내주겠다고 이번에. 그러니까 노인분들 병원 한번 가기가 힘들어진 거죠.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그를 지원을 안 해주니까. 왜 안 해주냐 봤더니 지방정부에 돈이 없어서. 자, 이 정도면 뭐 부채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 적네 뭐네 하지만 확실히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지금 재정 적자 때문에 똥줄이 타는 게 확실하다는 증거죠. 이거 지금 보세요. 심지어 재정이 튼실하고 좋다는 수도 베이징조차도 지금 이미 실비 외엔 보험급여를 지출할 수 없도록 다 막아놨대요. 고령화가 뭐 있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들 재정 부채가 지금 좀 힘들다 이겁니다. 중국도 지금 배수진 친 거예요 이번에. 이걸 알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 기회 완전 밟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이 어떻게든 살아날 거냐 하반기에, 아니면 미국한테 밟혀서 못 살아날 거냐. 반반이라고 쳐보죠. 반반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닭도 아니고. 잘 모르겠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했죠.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볼 때는 항상 운송이잖아요. 근데 컨테이너선인데 머스크사가 얘기를, 세계 최고의 컨테이너 운송사인 머스크사가 말하기를 올해 굉장히 힘들다. 세계 경제는. 얘네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안 가라앉고 경기 침체는 갈수록 온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네요. 그래서 금년도 CPI 지금 이번 주 CPI 발표가 있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을 한다 하면은 그런 거를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역시 길게 볼 때는 시장은 갈수록 더 1월 달에 그 한창 그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에서 조금씩 더 많이 깨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